쇼크 독트린 발표를 맡은 최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흐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크 독트린의 저자는 나오미 클라인인데 이 사람은 캐나다의 작가 겸 언론인입니다. 오늘 발표한 쇼크 독트린이라는 이 저서는 2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지정될 만큼 많은 주목이 있었던 도서입니다. 다음으로 책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 책이 경제적인 정책도 많이 나오고 각 국가별로 갖고 있던 이념의 변화와 경제적 정책의 파급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책을 읽게 되실 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용어 정리는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미국의 대통령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각 시기별로 닉슨과 클린턴, 부시 대통령의 존재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닉슨과 부시와는 매우 다른 성향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시장경제의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뉴딜 정책을 진행했고 대공황의 일시적인 해소에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는 앞으로 설명할 프리드먼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외교정책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닉슨은 시장경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칠레를 민영화했고 부시는 이라크를 민영화하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자국의 중요한 사업까지 민영화해서 특정 상위층의 부를 쌓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가 운영하던 사업을 사기업 혹은 민간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정책에는 이점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문제점을 더욱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과정상의 문제와 민영화 이후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데요. 민영화 과정상에서는 국가 자산의 해외락에 따른 국부의 유출, 재벌의 경제력의 집중, 그리고 이외 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에는 민간 독점의 폐해, 민간 기업의 투자 부진, 부실 경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에 적용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책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책의 목차고요. 쇼크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쇼크요법은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쇼크요법의 첫 발단은 이원 카메론이라는 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원 카메론은 심리치료의 명분으로 환자들에게 전기 쇼크와 약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한 충격을 주다 보면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특성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될 수 있을 거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진행을 했고 결국 사람들은 기억력 상실, 심지어는 옹알이 등의 퇴행 현상까지 부작용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백지 상태화는 불가능한 이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 주입은 안 되는 게 당연했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개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CIA였어요. 냉전 시기에 자신들의 포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념의 개혁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의 그런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개혁시키고자 해서 이걸 진행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군인들이 왜 변하는 건지 공산주의자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을 써서 그렇게 개조를 시키는 건지 궁금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기 충격에 더해서 감각의 박탈이라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모든 감각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배제가 되었다가 갑작스럽게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취약해지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이념을 주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을 파괴하는 이론이 있었다면 이 이론을 사회로 적용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프리드먼은 한 국가나 집단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고 그 충격에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할 때 새로운 정책을 도입, 예를 들어 아까 민영화 같은 게 있었겠죠? 그걸 도입을 해서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유방임주의를 강요하는 정책인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민영화의 부정적인 모습이 표출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성장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일부 특정 기업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그 국가 내부의 극심한 빈부부 격차를 무시한 그런 경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쇼크요법의 큰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큰 충격을 주고 깔끔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새로운 이념, 개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는 정리한 표인데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별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칠레입니다. 1950년에 제3세계들이 발전주의적 성향으로 제3세계끼리 화합을 해서 서구에 맞먹는 힘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이 당시에 미국은 1930년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케인즈 정책을 통해서 일시적인 안정화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프리드먼은 완전한 자유로운 자본주의를 제창하는데 미국은 지금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 정책에 호감을 갖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책이 미국에는 먹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프리드먼은 국외로 실험 대상을 찾던 도중에 칠레라는 타겟을 발견하게 되고 우선 칠레의 경제학자들을 자신의 이념을 갖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연한 게 시카고 보이즈인데요. 이 사람들은 칠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자 칠레는 큰 경제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칠레의 구리 사업을 방해하면서 칠레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고 칠레의 우파와 시카고 보이즈를 지원을 해서 칠레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칠레는 총 3가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탱크가 공격하는 군사 쿠데타, 시카고 보이즈들에 의한 자유방임주의의 경제개혁, 그리고 아옌데 지지자들을 숙청하는 잔인한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지지자 숙청에는 아까 맨 처음에 막 나쁜 것들이 있었잖아요. 막 감각의 박탈 이런 거 있었고 그거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거죠. 민영화를 포함한 자유방임주의가 시행이 되고 이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지만 시카고 보이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프리드먼의 이론을 적용을 해 나갑니다. 근데 1988년에 가서야 경제가 안정화가 되었다 말하는데 이 불이익은 1970년대에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88년에 가서 안정화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났고 중산층이 없어졌고 그 상위 10%한테만 이렇게 수입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칠레의 쇼크요법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중산층이 사라졌지만 놀랍게도 이 시카고 학파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경제정책이 맞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칠레가 가장 대표적인 승리의 표본이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러한 쇼크요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련이 무너지는 시기를 확인해 볼 거예요. 1990년대에 고르바초프는 소련을 민주화시켜버립니다. 그 민주화는 사실 국민들이 원해서 민주화를 진행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잠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쿠데타를 이렇게 그러니까 쿠데타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국민의 영웅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불려진 사람이 엘친이었어요. 이 엘친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고 1년간 특별한 권력 행사권, 거의 왕처럼 군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제 자문으로 시카고 학파의 제프리 삭스를 등용하게 되고 결국 칠레처럼 경제 쇼크요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쇼크요법은 또 칠레 국민들한테 그랬듯 러시아의 국민을 힘들게 했어요. 국민들은 의회를 통해서 특혜도 끝났고 이 정책 좀 그만해 달라고 했지만 옐친은 그럴 생각이 없었고 많은 기업 또한 경제적 이윤이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에 옐친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국민의 요구 즉 민주주의의 적으로 옐친이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쇼크요법은 점점 더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 옐친의 지지도는 점점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총선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얻으려고 체첸 전쟁까지 벌이지만 별 효과 없이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았고 그냥 재벌의 돈으로 결국에 권력을 유지하다가 1999년 체첸이 일으킨 테러로 인해서 푸틴으로 정권이 교체되게 됩니다. 칠레와 러시아는 완전 반대 방식의 쇼크요법을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 서구의 열광적인 지원 하에서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방향으로 나라가 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우 1980년, 90년대에는 대규모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이 민영화로 이득을 취했던 사기업들이 1990년대부터는 국가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핵심 기능 공공 분야에 눈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2001년에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 안보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럼스펠드와 첸이라는 사람이 함께 국가 안보의 민영화에 공여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의 정적을 잠깐 살펴보자면
럼스펠드는 전염병 의약품을 돈으로 환산해버렸고, 체니는 군대 기반 시설을 모두 사유화했던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9.11 테러 전날로 돌아가 보면 럼스펠드는 사실 국방부 장관직을 잠깐 했었어요. 이 사람이 9월 10일 연설에서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미국의 적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사람들은 럼스펠드가 이렇게 미국의 국방부를 반감화했기 때문에 너 곧 쫓겨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 11일 그 기사가 나을 새도 없이 9.11 테러가 발생을 해서 펜타곤의 많은 사람들이 부상과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많은 부분이 사기업화된 것에 대한 허점을 발견하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사기업화, 공공 분야를 다 사기업화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시는 사람들이 그런 동향이 있었으니까 그 기조를 타서 9월 14일 연설에서 공공 업무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마치 공공 분야를 찬양하고 공공 분야를 늘릴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부시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테러를 통해서 정부로의 그 신뢰를 쌓아서 권력을 집중시키고 안보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해버릴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 더 비싼 안보가 더 좋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테러를 경험했으니까 테러의 가능성만 있다면 더 과장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의 방지에 대한 가정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타겟이 바로 석유가 풍부하고 지금 아니고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 독재를 일으키고 있었던 나라가 이라크였습니다. 대중들한테는 테러를 극복하겠다고 표명은 했지만 사실 이라크 전쟁 자체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라크 침공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빼도록 할게요. 이라크도 똑같이 쇼크요법을 사용을 했고 근데 결국에 막 경제 프로그램도 하고 재건 시장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 이라크 자체에서의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정치 참여도 해달라고 했지만 미국이 뭐 정부 임명해버리면서 다시 말살시켜버리고 저항 세력이 출몰을 해도 쇼크법 다시 진행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 민영화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항 세력에 의해서 그 사업들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굳이 안 들어오겠다 약간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래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미국은 종파 갈등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이렇게 은밀하게 석유 사업을 민영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이라크 전쟁 지속을 통해서 계속 국방을 민영화시켰었잖아요, 미국이. 그 민영화시킨 국방의 업무를 다했던 사기업들은 결국에 이라크 전쟁을 계속 지원하면서 돈은 벌어들였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 국민이 이긴 게 아니라 미국의 그 기업가 측만 승리했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마지막인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90년대 초까지도 팔레스타인 지역과 계속된 영토 분쟁으로 되게 지쳐 있었어요. 전쟁을 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팔레스타인한테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시장의 평화, 즉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슬로 협정이 중요한 게 완전한 경제적인 협정이지 팔레스타인의 인권에 대한 그런 보장하겠다는 그런 협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스라엘한테 새로운 시국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의 쇼크요법, 그 두 번째에서 설명했던 그 쇼크요법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다 민영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국방의 업무의 고퀄리티 사업들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져온 첨단 지식으로 이스라엘은 테크놀로지 의존 경제로 변화하게 되고 이때 협정을 체결했지만 팔레스타인들은 오묘하게 배제되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봉쇄 정책을 진행하고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점령지 구역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오슬로 협정을 체결을 했지만 결국 일터도 잃었고 왜냐면 그 점령지가 다 대부분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장도 잃었고 땅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전 전쟁 때문에 경제 발전이 미약해서 오슬로 협정을 체결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있어야 자신들의 첨단 산업이 팔리게 되는 분쟁 자체가 경제 성장의 촉진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인의 이주라는 쇼크가 새로운 경제 공영, 즉 첨단 산업의 의존 경제를 유발하게 된 거죠. 이 또한 첨단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었고 이스라엘 빈부격차는 당연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쇼크요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쇼크요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국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못돼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경제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 경제 정책의 최대 희생자는 중산층과 극빈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깨끗한 식수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저항할 수 없이 다 수탈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부유층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그렇게 경제정책에 수탈이 당했을 때 대다수의 기본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떨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쇼크요법의 쇼크로 작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알아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 기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운동, 화학물질의 규제 법률의 개정, 임상시험의 규제 완화, 원격 의료의 전면 허용 등에 대해서 재난을 명분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불가피한 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기업의 이윤 추구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회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게 어렵지만 이 책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니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